이상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입니다. 제가 해마다 여기를 서서 강의를 하는데 늘 좀 마음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빠지지 않고 자꾸 나와서 좀 다른 멋진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자꾸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여기 계속 겹쳐서 이제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걸 할 수도 없고 해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맞는지 이 강의가 좀 재미가 들을 만한 강의인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맞추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그 점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갖고 온 것은 남명 선생의 유적지 가운데서 김해에 있는 그 산해전과 신산서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남명 선생에 대해서 대체로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남명 선생과 관련된 유적지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유적지 말고 중년에 사셨던 뇌룡사, 그 다음에 만년에 사셨던 산천제 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처음에는 이 세 군데 다 합쳐서 하나의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쓸 게 많아서 이거 하나만 해도 논문으로서 분량이 넘칠 정도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로만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뒤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글을 쓴 측면이 있고 이래서 그 뒤로 이 뇌룡사하고 산천제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게 이 한 400년 내지 500년 가까이 흐른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할런지 못하고 말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산해전과 신산서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남명 선생이 그 공부를 과거 시험 준비를 20살 때부터 했다고 되어 있고 20살 이후에 남명 선생이 과거 공부를 포기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언제 포기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남명 선생의 생애가 거주지에 따라서 세 군데로 됩니다. 그리고 김해의 산해정, 그다음 삼가의 뇌룡사, 그다음 덕산의 산천제,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데, 이 과거 시험 칠 때까지는 그 이제 남명 선생이 만약에 크게 벼슬을 했으면은 그 이전은 일반적인 수학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수학기가 되는데, 남명 선생의 경우는 그 이후에 벼슬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수양에만 평생 전념하셨던 분이니까 수학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거 준비기 뭐 그런 정도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공부해서 과거 준비했던 시기,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세 시기가 있는데, 산해정 시기, 그 다음 뇌룡사 시기, 그 다음 산천제 시기, 이렇게 뒤에서 나누는 세 시기, 그거는 거주지별로 나눈 건데, 그 거주지별로 나눈 세 시기에는 전부 자기 수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수학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근데 산해정 시대 이전까지는 분명히 과거 시험을 쳐서 벼슬길에 나가려는 의지가 있었던 시기니까 그 시기는 그래도 과거 준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명 선생에 관해서 연구하지 않는 분은 그건 뭐 예사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몇 살에 그런 생각을 가졌든지 뭐 그런 상관이 별로 없고, 남명 선생이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건데, 남명 선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부터 벼슬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이 위기지학에 몰두하게 되었던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명 선생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옛날 기록에는 전부 25살 또는 26살 때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위기지학으로 학문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해서 그래 된 거냐 하니까, 그것은 출발점이 남명 선생의 제자였던 내암 정인홍과 동강 김우홍, 이 두 분에 의해서 작성된 행장, 남명 선생 행장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명 선생 행장에 이 내암이 쓴 곳에는 25살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이 동강이 쓴 데는 26살 때 그래 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기록이 조선 말기까지 다 그렇게 돼 왔고, 그래서 근래 학자들도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남명 선생 문집을 꼼꼼하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서규암 소정 대학 책이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암
송인수가 나에게 준 대학 선물로 나한테 준 대학 책값 뒤에 쓴 기록이 그러니까 책 받고 난 뒤에 이 책은 누가 준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책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남명 선생이 대학 책을 받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시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1532년입니다. 1532년에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263페이지 263페이지 그게 요게 바로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인용문입니다. 그 다섯 번째 줄부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관에 문과 한성시에 합격하고 다시 사마시 초시에도 합격하였으나 예조 관할의 복수에서는 모두 낙방하였다. 예전 과거 시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문과 한성시에 합격하고 이 말은 요 문과라고 하는 말하고 사마시에 하는 거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 문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말은 문과 시험에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과거 시험을 보면 요 소과가 있고 대과가 있는데 이 소과는 생원시 진사시 생원진사시를 소과라 하고 대과는 문과 무과를 말합니다. 문과 무과 하나 더 있습니다. 잡과 문과 무과 잡과가 있는데 양반들이 대개 시험 치는 것은 문과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들이 시험 치는 게 무과가 있습니다. 무과가 있는데 문과는 문신이 되기 위한 시험이고 무과는 무신이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문과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겁니다. 무과는 뭐 사관학교 들어가는 거와 비슷한 건데 무과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되는 거니까 이 무과에 가면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계급장을 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무과는 선비들이 뭘 무과에 가느냐 이래가 선비는 얌전히 공부는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무과를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럼 무과를 가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관학교 가서 군인이 되는 거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면 좋은 건데 이 나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선비들은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문과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문과 시험 안 봅니다. 아주 좀 묘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문과 시험 볼 사람 또는 그런 실력이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군대 안 가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자꾸 하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석 달만 훈련 받고 나면 뭐 면제해주고 뭐 이런 제도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생기는 게 옛날 이 역사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이제 문과, 무과가 있고 그다음 잡과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기술직입니다. 이거는 양반들이 잘 추구하지 않고 이 잡과에는 대개 중인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요 문과에 시험 치는 거를 요 소과는 요거는 선비 자격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과에 합격해 가지고는 벼슬길이 나가지는 못해요. 그 벼슬길이 나가는 것은 대과에 합격을 해야 벼슬길이 나갑니다. 이게 잡과도 합격하면 벼슬길이 나가요. 벼슬길이 나가는데 이 소과에 합격한 사람 생원진사 되면 과거 합격이 뭐 과거 합격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벼슬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격 시험이에요. 그래서 생원시에 합격하면 경서에 좀 박다라는 뜻이고 진사 시험에 합격하면 문장 짓는 솜씨가 좀 뛰어나다 하는 그런 정도고 선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원진사 시에는 글씨를 전부 자기 글씨로 써야 돼요. 붓글씨도 잘 써야 돼요. 해서도 잘 써야 되고 행서도 잘 써야 되고 초서도 잘 써야 돼요. 예. 초서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 초서로 시를 써야 되는데 시 잘 짓고 초서 글씨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원진사시 보는 게 옛날에는 20살 정도부터 대개는 보는데 20살쯤 되면 이미 초서에도 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선비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문과 시험하고 관련을 지으면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하고 난 뒤에 서울의 성균관에 가서 일정하게 거기서 그 공부를 한 사람, 이제 그 성균관에 벼슬아치들이 교육을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문과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적어도 이 성균관에서 밥을 며칠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거기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우리 지방에 가면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러지 보니까 서울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배워야 이제 말하자면 관리로서의 기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거든. 와서 공부하라 해도 잘 안 올라가게 하니까 밥을 일정하게 먹지 않으면 자격을 안 줘요. 이거. 과거 시험 칠 자격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균관 식당에서 밥을 몇 끼 이상 먹은 사람이라야 이 생원진사에 합격하고 난 뒤에 그래야 이 문과 문과 복시에 시험 칠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이 문과는 이 생원진사시 전부 다 합쳐서 초시와 복시가 있는데 초시는 1차시고 복시는 2차시지 않습니까? 2차시에 합격해야 이제 합격인데 요 생원진사시도 2번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생원진사가 됩니다. 그래서 생원진사 되고 난 사람이 문과 시험 칠 적에는 그 성균관에서 일정하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문과 복시에 바로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원진사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과거 시험 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서울의 성균관에 올라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치고 그렇지 않고 생원진사 이거 필요 없다. 난 바로 문과 시험 치겠다. 이런 사람은 문과 시험 바로 1차 시험을 치고 그 다음 2차 시험 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문과 시험 바로 1차 시험 치는 거를 동당시락 해요. 이 동당시 하는 요 말은 문과 시험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 문과 시험 1차 시험 치는 거. 요 이제 동당시락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시험 칠 기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임금이 성균관에 한번 알묘를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비들 그 문과 시험 한번 쳐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험 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며칠 전에 알려주면 그만 그 서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에 그 시험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공부하는 곳이 그 성균관 관할의 이 벼슬아치가 교육을 하는 곳이 동학, 서학, 중학 이렇게가 학교가 그 성균관 소속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은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바로 1차 시험을 바로 시험 쳐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원 진사시 이거 막 필요 없다 이렇게가 이거 안 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남명 선생도 생원 진사시 처음엔 봤는데 나중에는 생원 진사시 안 보고 바로 문과 이제 동당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과 한성시에 가는 말은 동당시에 서울에서 보는 걸 한성시라고 해요. 서울에서 보는.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문과에 응시하는 그 시험 그 한성시에 합격을 하고 다시 사마시 초시에도 합격했으나 사마시 이 이제 요게 생원 진사시를 소과라고 하는데 소과를 사마시라고 해요. 사마시를 하는데 사마시 초시에도 합격했으나 예조 관할의 복시에서는 모두 낙방하였다. 2차 시험에서 다 낙방했다는. 근데 1차 시험에서 한 번 시험 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다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런 기관이 있고 이러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한목에 뭐 수천 명이 서울에 몰려들면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경상도는 몇 명, 전라도는 몇 명, 충청도 몇 명 이래가 초시 합격자 숫자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 사람들만 나중에 복시 시험 칠 자격이 있으니까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복시 시험 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치니까 이제 서울에서 시험 관리하기가 좀 좋지요. 그게 복시인데 그 복시 시험에서는 모두 낙방했어요. 그 초시 시험에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지역에서 시험 치고 이런데 초시에 합격해도 굉장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윤초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초시 합격자를 초시 합격만 해도 굉장하다는 뜻이지요. 근데 남명 선생은 2차 시에서는 다 합격을 못했어요. 2차 시에 합격 못하는 건 낙방이 그게 1차 시 합격 그것만 가지고는 시험 합격했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과 시험도 장부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속과의 매랴라고 생각하고는 드디어 사마시는 포기하고 동당시에만 나가 이거 이제 바로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벼슬길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생원 진사시고 볼 거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당시에만 나가 그 초시에서 3차례 1등에 합격했다. 3차례 1등 합격했다라고 하는 말은 서울에서 시험 친 데서 3번 1등 했다고 하면 한 번만 1등 했다 해도 그 해 시험에 서울에서는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의 최고인 사람하고 합쳐보면 뭐 10등 이내에 들어가잖아요. 서울 사람이 꼭 1등, 전체적으로 꼭 1등 한다고 못 본다 하더라도 10등 안에는 들어갈 판이니까 그러면 33명 뽑으니까 1등 했으면 어지간하면 과거 급제하는 거예요. 초시에 1등 한 사람은 대개 과거 급제합니다. 그 초시 장원도 대단하게 쳐줍니다. 그런데 초시에 1등을 3번이나 하고도 과거에 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 초시 시험에는 문과 초시 시험에는 1등을 했는데
복시에서 떨어졌다니. 그런데 이 복시에서 떨어지는 것은 대개 초시에서 합격한 거는 사람들이 대개 압니다. 이게 누가 시험 응시했다는 걸 알고 그 시험 매기는 사람도 시험지 답안을 보면 대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의 글이 좌전과 유정원의 글을 본받아서 글을 지었는데 글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별로 없어요. 한문에 우리가 무슨 야, 서이, 어조사, 뭐 어자, 그 다음에 말리얼 이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장 사이에 문맥을 이해하기 좋은데 그런 글자가 없으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게 뭐 오늘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도 맹 어려웠어요. 그 조사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문장의 뜻을 명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데 그 좌전의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말하면 요즘 토를 붙이는데 한 글자마다 토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글로 글을 쓰는데 글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초시 시험에서는 그걸 알고 이 글이 굉장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1등으로 뽑았는데 복시 시험에서는 시험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꼼꼼하게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 데 있어서 늘 지원자가 약자지요. 시험 매기는 사람이 늘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매기는 사람이 내가 못마땅하다 싶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전 찾아보고 이게 뭔지 고민해보고 이렇게가 그 시험지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남명 선생의 글이 이게 남명의 글인지 이런 건 모르고 글이 어려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 이런 글을 썼어 싶어 글이 시원찮다고 보는 거예요, 고만. 그래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꼼꼼하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옆에 사람한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나 이렇게 물어보고 와, 그 글 표현 잘했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뭐 못마땅하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가 이쪽에 갈 거냐 이쪽에 갈 거냐에 따라서 이건 재검토가 대상이 되고 이쪽에 떨어뜨릴 건데 일로 가버리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남명 선생은 1등에 초시에서 3차례 1등에 합격했는데 그 뒤에 계속 떨어졌고 그 뒤에 합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나이 30을 넘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약관이란 말은 20살이니까 20살 때 과거 시험 보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은 시험 치는 해 바로 합격하는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안 하고 바로 합격하는 수도 있는데 율곡 같은 분은 바로 막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0대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개 좀 천재급이에요. 천재급이고 30대에 합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대 넘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은 정말 노력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연도가 평균 내보면 30대 중반에 합격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대에 합격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 남명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시험 치기만 하면 합격할 거다 이래 했는데 칠 때마다 떨어지니까 초시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복시에서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시험을 12번인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12번인가 10번인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문장이 263페이지 이제 아래쪽 인용문의 문장이 바로 그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나이 30을 넘겼다 해놓고 또 문장이 관문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여 다시 평이하고 간실한 책을 구하여 보았다. 내가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과거 시험 문장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해서 평이하고 간실한 간단하고 그 열매가 요 실자는 실제적인 뭐 이런 뜻이 실제적인 그런 책을 구하여 보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리대전을 가져다 읽게 되었다. 그리고 성리대전을 처음으로 접한 시기가 30살 넘어서라는 이야기. 하루는 그 책을 보다가 원나라 학자 허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허형은 원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벼슬하면 나라를 위해 크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물러나 은거해 있으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럼 벼슬하면 나라를 위해서 크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물러나 있으면 자기 몸을 스스로 잘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 대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나아가 벼슬해도 하는 일이 없고 나아가 벼슬해도 뭐 벼슬길에 나아가 본 것만 받지 하는 일이 없다.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러나 은거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없다면 뭐 벼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그냥 대충 술이나 마시고 이래 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자기 행동을 제대로 반듯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뜻하고 배운들 못 하겠는가 했는데 이게 그 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벼슬길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지 이윤지지 그 이윤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는다 이 말. 이윤이 나아가 탕임금을 도와서 온 천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멋진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고 학 안연지학 안연의 학문을 배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인 생각은 이윤 같은 사람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윤 같은 사람 되는 거는 벼슬길 나가는 거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임금이 써줘야 되는 거라. 벼슬길 나갔다 하더라도 임금이 써주지 않고 난 네 말 안 듣겠어 이러면 소용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윤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고 벼슬길 나가서는 그러니까 자기 시골에 물러나 있을 때는 안연처럼 안연이 배웠던 것 안연의 학문을 자기 학문으로 삼는데 안연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제대로 나갈 만한 세상이 아니라 해서 도의 뜻을 두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안빈 낙도했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윤의 뜻을 두고 이윤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고 안연의 학문을 자기 학문으로 삼는 거 요거를 요 자세를 위기지학이라고 해요. 위기지학이라고 해요. 근데 학자는 위기지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허형의 이야기는 그 벼슬길에 나가서는 이윤처럼 이윤의 뜻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물러나 있을 적에는 안연처럼 안빈낙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위기지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벼슬길에 나와서는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본 것만 받고 살고 물러나 은거해가지고 있을 적에 벼슬길에 못 나갔다 해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길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뜻하고 배운들 못하겠는가 하니까 이운의 뜻을 뜻으로 삼고 안연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은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글을 보고서 흠칫 자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위축되어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자기 스스로 돌아보니까 너 뭐 한다고 벼슬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부귀 영화 누리려고 벼슬을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 생각이 딱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뭐한데 이렇게 벼슬 하려고 아둥바둥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허형이 이야기한 이런 정신으로 내가 살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누리려고 했거든. 오늘날 왜 우리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너 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나? 그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다 이 하거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그런데 남명 선생도 역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그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남들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뭐 좋은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허형의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이 형편없어 그의 일생을 그르칠 뻔한 것과 애초에 인륜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이 모두 본분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 몰랐던 것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였다. 이 글을 읽고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었다. 야, 내가 만약에 이런 자세로 벼슬길에 나갔으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백성들을 괴롭힌 벼슬아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선시대에. 그런 백성들을 괴롭힌 벼슬아치 중에 나도 한 명이 됐을 기다. 이런 이야기 이게. 그래서 드디어 과거 공부에 실정이 나서 과거 공부할 생각을 아이고 완전 버려야 되겠다. 이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점점 근본적인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30살 넘어서 과거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위기지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지학을 해야 되지 그저 벼슬길에 나가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 말을 보면 나이 30을 넘겼다고 돼 있고 이 글을 쓴 시기가 32살이에요. 32살이니까 30을 넘겼다 32살이다 이러면 31살 때인지 32살 때인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벼슬을 이제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벼슬은 안 하겠다. 과거 시험 안 보겠다. 이러면서 나는 위기지학을 하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누구나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벼슬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암 송인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학 책을 준 거예요. 대학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있으니까 대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요 글을 써놓았어요. 요 글을 썼는데 이 쓸 적에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원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준경이에요. 나중에 영의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준경이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면서 심경이라는 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경이라는 책을 받고 거기에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또 이원길이 준 심경 뒤에 씀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도 짤막하게 글 써놨는데 보면 그거는 1531년 10월에 썼어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확실히 한 해는
32살 때는 아니라는 증거가 되죠. 31살 10월 달에 그 써놓은 게 있으니까. 30살 넘겼다 하고 31살 때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이 남명 선생이 벼슬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성리대전을 본 시기, 이게 1531년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1531년 이전에는 그럼 어디 있었나 하니까 과거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의령 자굴산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의령 자굴산 명경대 밑에 조그만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의령에 있는 자굴산 명경대가 어디냐, 이거 이제 찾는 일을 의령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 명경대라고 하는 곳이 남명 선생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성리대전 읽다가 내가 벼슬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 해야 된다. 내가 이게 쓸데없는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사람답게 정말 선비답게 공부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이래가 되겠나? 나는 정말 선비다운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다니까, 명경대라고 하는 곳이 명경대 아래에 있는 절인데 그 명경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 명경대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요 시가 두 군데 있어서 요 시를 보면 그 명경대가 어딘가 되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를 보면 그 시 인용한 시, 이게 제목이 명경대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를 보면 명경대에 대한 것을 좀 상상할 수 있는데, 부하 운건 산복릭, 운건에 구름의 뿌리에 도끼를 대어서 산복립, 산북녘에 세워두었다. 그러니까 이 명경대를 하늘을 바치는 그 돌기둥이라고 생각했어요. 돌기둥, 하늘을 바친 돌기둥이 구름하고 연결이 되고 하늘을 딱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끼로 탁 잘랐다는 거예요. 도끼로 딱 잘라가 자른 그게 명경대라. 그 명경대가 이 산의 북쪽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건에 도끼를 대어 잘라내어서 산의 북쪽에 세워두었으니 뭐가 명경대가 그 서 있다. 그러니 수번 천굴 복남이라 소매로, 소매 숫자, 소매로 천굴을 치듯, 요게 천굴은 하늘의 굴인데, 이 남명이 자기가 서울에서 이곳에 공부하러 온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소매로 하늘을 치듯이 봉남이라, 요 봉자는 남명 선생 스스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요 봉자가 옛날 붕자를 봉자로도 쓴다 이렇게 했어요. 붕세가 남쪽으로 이동해 왔네. 이 말은 자기가 서울에서 과거 합격하려고 자굴산에 와서 공부했다. 명경대 밑에서 공부했다. 이 소리를 수번천굴 그 봉남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부터 과거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절만 보면 이게 그 자굴산의 북쪽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굴산에 올라가 보면 우뚝하게 솟은 바위가 자굴산 남쪽 남쪽에 옛날에 산 정상 가까운 곳에 절이 있었어요. 그 바로 밑에 그게 칠곡 그게 마을이 보이는데, 거기에 절이 있었고 절
위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바위가 그럴듯한 바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경대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바위가 높은 바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아니에요. 요 산북립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산의 북쪽에 있는 절이 있을 만한 곳, 이곳이 말하자면 명경대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으러 그때 한 30년쯤 전에 몇 번을 가봤었는데, 제가 그때 갔을 적에 1990년대에는 그 지금 제가 명경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옆에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었는데 대단한 절은 아니고 스님 한 분이 와서 겨우 허름한 집 지어놓고 거기서 공부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산의 그 밑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치면 한 70% 지점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밑에서 높은 데 있으니까 물을 저 마을에 가서 물 떠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나야 되는데 거기 바위 밑에 물이 납니다. 지금도 가보면 바위 밑에 물이 있고 그 물 옆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때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한 5, 6년 지나서 가보니까 그 불법이라고 해서 뭐라 없애버렸다 해요. 없애서 지금 절이 없어졌습니다. 절이 없어졌는데 누구나 가보면 그게 절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길을 내놨어요. 그 의령군에서 지금 길을 잘 내놨는데 그걸로 걸어가 보면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은 가보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고 위로만 있어요. 위로만 명경대 위로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적에는 명경대 위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밑으로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밑으로 가서 이래 보면 이 바위가 있고 바위 속에 바위와 바위 사이에 굴이 있어요. 굴이 있어가 그 굴 안에 혼자 들어앉아서 수양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넓진 않아도 사람 한 사람 딱 들어가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밑에서 이래 위로 쳐다보면 바위가 엄청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명경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 막 그 바위 앞에 나무가 둘러쳐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보면 이게 명경대라고 이야기하면 뭐 바위도 없는데 뭐 이래 생각이 돼요. 그 밑에서 위로 올라보면 바위가 우뚝해 보이는데 그게 지금 볼 수가 없어 밑으로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산이 우거져 가지고 그 위에서 길을 만들어내는데 위에서 보면 그게 바위인지 뭔지가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명경대가 거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긍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명경대가 어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령군에서도 정해 놓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곳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건 이유는 거기에 절이 있었고 그 절에서 이제 과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했고 여기서 보면 그 뒤에 시가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시에 보면 그 네 번째 구절에 보면 근교 양곡 신흥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양곡을 빌어서 끝까지 보도록 하였다. 이런 말인데 양곡이 뭐냐니까 해 뜨는 곳을 양곡이라고 해요. 이건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해 뜨는 곳을 양곡이라고 하는데 양곡을 빌어서 끝까지 보도록 하였다 하는데 요 딱 그 명경대에 올라가면 동쪽으로 쳐다보면 동쪽이 탁 터져 있어요. 그래서 해 뜰 적에 딱 거기서 보면 해가 뜨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굴산 남쪽으로 가면 그
산에 가려가지고 저 멀리는 잘 안 보여요. 딱 이쪽이 동쪽이 탁 터져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보면 그 명경대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게 뭐 거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그 자리 말고는 달리 그저 바위가 우뚝하게 솟아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동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그 명경대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는데 그 안 믿으면 뭘 믿을 거냐. 근데 의령읍지에도 의령읍지에서 뭐 요즘처럼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이렇게 딱 적어놨으면 제일 확실하겠지만 그래 안 적어놓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요. 그 의령읍지에도 저기 여기 맞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 글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이 의령 그저 명경대 위에서만 밑을 내려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명경대가 바위인지 아닌지 느낌이 잘 안 가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경대가 어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31살 때 남명 선생이 여기서 그 명경대에서 글을 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시에서 열자처럼 훌쩍 떠나 열흘 만에 돌아오니 그 때문에 여기서 돌아감을 동행에게 알리노라 하는 요 시의 끄트머리 이 구절이 뭐냐니까 내가 이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여기서 과거 공부는 이제 안 하겠다 하고 나는 가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위보 동행 자안귀라 할 때 자안귀라 할 때 안자 요게 언덕 안자가 바로 그 명경대 위를 말한다고 봐요. 그게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 명경대 위에서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이제 벼슬하기 위한 공부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료들에게 같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내용이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남명의 학문 전변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가 지어진 시기가 31살 때고 그 다음에 명경대가 그 자리다 라고 하는 거. 지금 그 쇠목제라고 하는 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안쪽이 가벌리라고 하는데 가벌리에서 칠곡 쪽으로 넘어가는 그 쇠목제라고 하는 데가 그 자굴산하고 한우산 찰비산이라고 하는데 그 한우산하고 연결되는 곳이 나지막한 약간 낮은 곳이 쇠목제입니다. 소목처럼 생겼다고 쇠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한우산이 됩니다. 한우산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남쪽으로 있는 산이 자굴산이고 그런데 그 자굴산 쪽에서 그 가벌리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는 자리가 명경대라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뒤에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나 이제 과거 공부 포기했다. 나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살란다. 이래하고 이 김해로 내려옵니다. 김해로 내려왔는데 그 김해로 내려와 가지고 지은 집이 산해정이라는 겁니다. 산해정인데 그 산해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활과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앞에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고 산해정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남명이 거기서 어떻게 지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근래 이르기까지 거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400~500년 지난 옛날 이야기 뭘 그래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지나가도 그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원래는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저 과거 시험 쳐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한 거고, 부귀영화하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하게 그 나오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라. 효도의 시작은 그 내 몸을 잘 보관해가 부모님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는 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못 건다든지 손을 다쳐가 손을 못 쓰게 되든지 하면 부모가 평생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건 불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간수해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입신양명해서, 입신양명하는 그게 과거 시험 합격가 높은 벼슬 올라가 입신양명. 그래가지고 부모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도하려고 하면 과거 급제 하는 게 이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나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이었는데, 근데 제대로 된 학문의 길이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냥 높은 벼슬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게 학자의 진정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임금도 진정한 임금이 되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임금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임금 노릇 하겠나? 내가 뭐 임금 돼가지고 좀 마음 놓고 내 권력을 좀 써야지. 그래야 임금이지. 임금이 이렇게 괴로울 바에야 내가 왜 임금 하겠나? 중종 임금이 그래서 정암 조광조의 말에 나중에 실정이 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임금 노릇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도 제대로 된 학자 하려고 하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 막 권력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이 돈도 내놓으라 하면 척 안 내놓고 못 베길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재물도 끌어들이고 높은 벼슬 내가 사람도 뭐 내가 마음대로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좋아할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진정한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명 선생이 깨닫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래 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백 년 지나도 우리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너는 그걸 뭐한테 그렇게 열심히 보겠냐며. 그 2500년 전에 이야기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너는 글을 하나씩 읽어보면 지금에도 역시 와닿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명 선생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6쪽에 있는 산해정 창건 이후 중건까지. 근데 산해정 창건이 남명 선생 연보에 보면 30세 때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 30세 때 이루어진 것은 적어도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31살 때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명경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깨달아 가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때가 32살 때예요. 그러니까 31살 때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요 이제 김해로 내려오는데 그때가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 명경대에서 공부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이별하고 내려오는 그때가 32살입니다. 그러니까 32살 아무리 빨리 지어도 32살 때 이 산해정을 지었던 것이지 그 이전에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남명 선생이 부인하고 언제 결혼했는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데 남명 선생 부인이 아들은 없고 딸만 둘 낳았어요. 딸만 둘 낳았는데 그 딸이 맏딸은 동강 김우홍에게 장가를 들었고 둘째 딸은 망우당 곽재우에게 시집을 갔는데 망우당에게 시집을 갔으면 망우당이 1552년생이니까 그 1552년생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동강 김우홍한테 시집간 맏딸은 1540년생이니까 1540년에 가깝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남명 선생이 결혼을 1530년에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1540년생짜리를 그때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1540년생쯤 되려고 하면 적어도 결혼을 1520년 무렵에 했다고 봐야 되겠죠. 20살 무렵이나 뭐 21, 서너 살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늦어지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남명생 부인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남명생 부인은 1568년에 죽어요. 1568년에 죽었는데 생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568년에 죽었으면 남명생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68세에 죽은 셈이니까 그 정도는 예전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명 선생과 부인이 결혼한 시기를 대개 1520년 안팎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요게 그 김해로 내려갈 적에는 벌써 결혼한 지 한 10년은 적어도 된 뒤에 내려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인의 집이 부인은 남평 조씨인데 그 부인은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명생의 장인이 조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딸 하나만 있어요. 딸 하나만 있는데 지금 대동면 산해정 있는 신산서원 있는 그 근처 땅이 거의 대부분 그 조수라고 하는 분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살림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림은 옛날에는 피부치한테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딸이 있으면 딸한테 다 넘어갑니다. 딸은 다 넘어가고 그 딸이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남명은 남편이 되는데 남편한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인들의 그 힘이 셌던 이유가 돈 많은 부인은 그 돈을 그 부인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니까 말 잘 안 들으면 돈 안 주니까 힘을 못 쓰게 돼 있지요. 그 부인이 사실 힘이 있었던 건데 그 남명 선생도 거기 간 거는 자기 집의 재산은 전부 자기 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서울 집도 다 자기 누님하고 뭐 동생들 다 나눠주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돈 욕심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김해에 가면 뭐 거기서 살면 자기 부인이 뭐 밥이 안 주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명생은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사는데 그 남명생 부인이 집도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그게 산해정이. 그래서 살게 됐는데 거기 산해정 남쪽에 보면 나지막한 외딴 들판 복판에 볼록하게 올라온 그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해발 한 30m나 될까? 사이라 갈 것도 없는데 들판 복판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 거기에 남명생 부인 묘소가 있습니다. 부인 묘소가 있고 그 부인의 딸이 아들은 없고 딸만 그 부인이 부인의 딸이 둘인데 하나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자기 모녀간에 같이 묻혀 있어요. 그걸 가보면 약간 삐뚤음하게 앞뒤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바로 정면으로 앞뒤는 아니고 그렇게 두 분의 묘소가 있고 그 밑에 조신애들이 지금 무덤을 해놨는데 제일 위쪽에 올라가 보면 그 두 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남명생 부인과 그 딸의 묘소예요. 그러니까 남명생 부인도 거기서 살다가 갔고 딸도 거기서 살다 갔어요. 남명생 딸이 김행이라고 하는 분한테 시집 갔던 그 딸이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 딸이 거기서 살다가 자기 어머니 재산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가 그 살다가 간 건데 그 뒤에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고 김행도 딸 둘밖에 없었으니까 자기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지금은 조신애들이 다 그 땅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남명 선생이 살고 당시에 남명은 뭐 달리 특별하게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안 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그 지금 신산서원 있는 그 자리에 산해정을 지어서 사는데 그 산해정에서 보면 바로 그 앞에 낙동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바로 그 바다하고 연결된 곳이 다 보여요. 그래서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눈에 보이고 바로 뒤에 있는 산은 신어산이 귀신 신자 물고기였자 신어산인데 그 신어산이 왜 신어냐 하니까 그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허황후가 인도에서 오면서 무슨 돌을 갖고 왔다고 하고 거기에 물고기 문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고기 문양이에요. 그게 종교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어예요, 신어. 귀신 신자 고기였자 물고기였자 그 신어가 그래서 산 이름이 신어산이 된 건데 그 신어산은 불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신어산 때문에 거기에 신산서원을 서원을 만들고 이름을 신산서원이라 했는데 귀신 신자를 안 쓰고 신자 발음은 신자를 쓰되 새 신자로 고쳐가지고 신산서원이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위에 뒤에는 산이 있고 밑에는 앞에는 바다가 보이니까 산과 바다를 넣어서 산해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지요. 그리고 남명이라는 그 호는 언제 썼겠느냐 하는데 저도 남명이라는 호를 쓴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그 뇌룡사에서 생활하기 이전에도 남명이라는 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서울 살다가 김해로 내려오면서 호를 남명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남쪽이란 말이에요. 가장 남쪽이고 바다가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남명이란 말은 남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명자 그게 바다란 말이에요. 그 명은 장자에 나오는 건데 장자에 나오는 남명은 북명도 있고 남명이 있어요. 근데 북명은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던 곳인데 그 북명의 물고기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 하니까 덩어리가 수천리나 돼요. 물고기 한 마리 길이가 수천리가 된다.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물고기. 그런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변화해 가지고 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가 뭐냐 하니까 붕새라는 거예요. 그 붕새 그건 날개 쭉지 하나가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남쪽으로 날아가서 남명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남명으로 날아간다는 건데 그 남명이 어디냐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남극과 같은 곳이고 아니면 우주의 남쪽 어디 지구 이런 거 하고는 뭐 몇 천리나 되니까 새가 이 저 지구요 뭐 날개 몇 번 쳐버리면 지구 한 바퀴 다 돌아볼 수 있으니까 저 남명으로 간다는 게 우리나라 남쪽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남명이라고 하는 곳이 남쪽 바다, 저 북명에 비해서 저 아득한 남쪽 바다인데 그 남명은 자기가 호를 남명으로 한 것은 붕새가 마지막으로 날아가려고 한 곳이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남명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날아갈 곳은 남명이다. 붕새가 마지막으로 날아갈 곳이 남명이듯이 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뜻이. 벼슬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벼슬 한 사람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인간으로서의 정말 최고의 인간, 옛날 말로 하면 성인이 자기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성인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붕새가 남명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호를 그 시절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남명이 이제 그 산해정에서 남명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살았어요. 남명 형이 있었는데 형은 장가 들고 난 뒤에 딸만 하나 놓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서 모셨겠지요. 그런데 서울서 이사를 이쪽으로 남해로 내려오면서부터 김해로 내려오면서부터 김해에서 자기가 모시고 살았는데 그거는 며느리 집이지요. 며느리 친정이라. 거기서 남명의 어머니가 남명의 45살 때 돌아가십니다. 45살 때. 45살 때 돌아가시니까 45살 때까지가 남명 선생의 산해정 시절이. 그래서 산해정 시절은 거기서 끝이 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남명 선생의 아들이 하나 1538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1년 뒤에 자기 모친도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기 모친을 선영에 그 삼가에 자기 아버지 모셔놓은 거기 밑에 그게 쌍본으로 안 하고 묘소 밑에다가 영판 낮은 곳은 아니지만은 그 자기 아버지 묘소보다는 한 200~300m 정도 떨어진 밑에다가 모셔놨어요. 상당히 넓은 곳에 모셔놨는데 그 모셔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규암 송인수한테 비문을
지어달라고 해요. 부인 비문을 지었어요. 그 예전엔 드문 일입니다. 남편이 대단하면 남편의 비문 속에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넣으면 그만이지, 부인 따로 비문을 짓는 경우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명 선생은 자기 어머니 묘소에 비를 세우겠다고 규암 송인수한테 부탁을 해요. 규암 송인수는 자기 친구지만 자기보다 4살 많아요. 4살 많고 현직 2품 벼슬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아무 벼슬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규암 송인수가 비문을 써놨는데 그 비문에 보면 남명 선생을 그 당시 살아있을 때니까 47살 때밖에 안 돼요. 1547년에 세웠어요. 근데 선생이란 칭호를 써요. 근데 예전 어른들이 살아있을 적에 뭐 말로 할 적에는 선생이란 말 써도 그 글로 선생이란 칭호를 잘 안 씁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 자기 친구 뻘대고 자기 4살 적잖아요. 그리고 벼슬도 하나 한 적도 없는 사람 보고, 남명 보고 선생이란 칭호를 그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규암 송인수는 딱 선생이란 칭호를 써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야, 벌써 1547년에 그 당대에 이미 서울 인근에서 대단한 학자 이름 났던 사람들이 다 남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생 같은 일을 낳고 길렀으니까 이 어른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남명 선생의 어머니 묘소에 어머니 한 행식을 자세히 뭐 기록할 수는 없고 결국은 아들이 남명이다. 근데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냥 낳은 게 아니고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키웠으니까 이렇게 안 됐나 이거. 그런 그 비석을 거기에다가 세웠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그 3년상을 끝내고 그 김해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삼가에 옛날 자기가 태어났던 마을에 그 개부당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삽니다. 이 개부당이라고 하는 게 닭이 알을 품는다는 뜻이죠. 요 이제 닭이 복이라 안 읽고 부라 읽어서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왜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자기 그 알을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그걸 부라고 읽습니다. 복이라고 안 하고 자기가 엎드리면 복이고 여기 자기가 덮어준다고 이걸 덮을 부라고. 그리고 닭이 알을 품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개부당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그게 살림집으로 삼고 그 밑에 뇌룡사라고 하는 뇌룡사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사는데 뇌룡사 저것도 역시 나중에 큰 뜻을 품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집에 들어앉아서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뇌룡이 그런 뜻인데 저기서 생활하고 이제 김해 생활을 끝냅니다. 근데 그리 끝내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단 말도 없고 좋았단 말도 없어요. 부인이 자기 어머니를 적어도 한 15년쯤 가까이는 모셨지 않습니까? 자기 친정에서 시어머니를 한 15년 모셨으니까 그 부인도 어지간한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남명 선생에 대해서 일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남명 선생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요만큼 뭐 좀 못마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아무도 들은 이야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나 남명 선생 부인이나 자기 부부간에
뭐 못마땅 한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짐작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를 자기 친정에 모셨으니까 시어머니가 말을도 함부로 못하고 저 며느리가 잘 살고 그 며느리 집에 와가 사는데 뭐 시어머니가 무슨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았겠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며느리 집이건 말건 간에 자기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특별히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뭐 옛날에 종들이 많아가지고 다 밥을 해주고 그런데 뭐 신경 쓸 게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이 특별히 고생한 것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특별히 고생한 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부부 사이 서로 괴롭다고 할 게 저는 없지 싶은데 사람들은 둘이 사이가 안 좋았길래 나중에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뇌룡사로 거처를 옮기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지요. 남명이 아무런 말을 안 해놨어요. 아무런 말을 안 해놨는데 거기서 뇌룡사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자기가 우리가 오늘 아는 신명사도라고 하는 그림이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그거를 최소화해야 된다. 욕심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그 욕심을 마음대로 다 부리면 천하의 욕심꾸러기 되고 천하의 못된 놈이 되는데 그 욕심을 누르고 누르면 욕심이 거의 없는 사람 되면 그게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 거기 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이 욕심을 줄여내질 못하는 거죠. 욕심을 자기가 막아내지 못해. 그 욕심 막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신명사도고, 그것이 이제 남명 선생의 경의 사상의 핵심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뇌룡사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김해에서의 생활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경의 사상이 나오기 이전에 학문이 푹 무르익어서 결국은 그런 게 나온 거니까 그 이전에 김해에서의 생활은 그런 신명사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생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61세가 되면 뇌룡사의 여기만 해도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리산 밑으로 들어온 게 산천제입니다. 지금도 산천제 쪽은 가면 날씨가 쌀랑하고 겨울에 가보면 지금 여기보다 온도가 한 2, 3도는 적어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깊숙한 꼴짝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피해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조용하게 수양하고 공부하며 살겠다고 들어간 곳이 거기인데 남명 선생이 거기 들어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어디서 자꾸 찾아와가지고 남명 선생이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남명 선생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년 지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남명생이 살았던 그 뇌룡정이 산해정이 불이 탑니다. 그러니까 산해정은 언제까지 있었나니까 남명생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산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해정에 남명생이 가끔씩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었으니까 거기 자꾸 들립니다. 근데 주로 거처는 그 삼가, 뇌룡사, 그다음 61세 이후는 산천제 이렇지만은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산해정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하고 매번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부인하고 무슨 원수진 것처럼 그렇게 같이 안 보고 지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68세 때, 남명생 68세 때 부인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장례 다 치르고 그래 이제 자기는 다시 산천제로 갔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산해정 이 집은 계속 있었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다 불이 탔다는 거예요. 산해정. 근데 남명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산해정 근처에는 신산서원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내룡사 근처에는 요게 용암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제 그 산해정 근처에는 신산서원, 그 다음에 산천제 근처에는 덕천서원. 이게 내가 덕천이기 때문에 덕천서원이고 그 신어산이기 때문에 신산서원이고 근데 여기 용암서원은 처음에는 용암서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회산 서원이었어요. 회산 서원인데 그 회산 서원은 그 금음제라고 하는 제가 삼가에 있습니다. 그 삼가에 있는 금음제 밑에 있는 서원이라고 해서 회산 서원인데 이 회산 서원도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새로 지었는데 그 새로 지은 서원이 향강서원이었어요. 향강서원인데 이 향강은 지금 우리 그 강을 황강이라고 하잖아요. 황강이라고도 하고 향강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원 이름을 향강서원을 했다가 요 향강서원은 사액되기 전에 서원이고 그 사액을 나중에 용암서원으로 사액받았어요. 그러니까 향강서원이 바로 용암서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산서원, 덕천서원, 회산서원 이렇게 요 덕천서원도 원래는 덕산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신산, 덕산, 회산 이렇게 서원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남명선생을 향사하는 서원이 세 군데 있었고 세 군데는 남명선 공부했던 자리에 다 서원이 들어섰던 겁니다. 산해정 곁에는 신산서원, 그 다음에 내룡사 곁에는 회산서원, 그 다음에 산천제 곁에는 덕산서원 이렇게 세워졌던 건데 임진왜란 때 다 불탔어요. 싹 다 불타고 덕산서원은 나중에 덕천서원이라고 여기 사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산해정 곁에는 신산서원으로 사액이 되고 회산서원은 복원회가 향강서원 했는데 용암서원으로 복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 신산서원하고 산해정 이야기인데 신산서원은 그 산해정 밑에 좀 평지가 있어요. 동쪽으로. 거기에 신산서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산서원하고 산해정이 다 불탔어요. 그 불타고 난 뒤에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남명선생을 만년까지 남명선생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어디 주로 있었나 하니까 덕산에 주로 있었다. 덕산에. 그러니까 덕산 근처에 이 덕천서원이 사실은 남명선생 추모하는 중심이 되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명선생을 모시는 초기에 있었던 김해에서는 이게 서원이 타고 난 뒤에 이 산해정을 제대로 복원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신산서원은 그러나 복원이 돼 있었어요. 신산서원 복원인데 어디에 복원했나 하니까 산해정 자리에 복원한 거예요. 산해정 자리에 복원하고 산해정은 현판이 옛날에 산해정이 그대로 신산서원 안에 보관이 됐다는 거예요.
복원이 되다가 300년쯤 지나서 산해정이 다시 복원이 됐다고 해요. 산해정이 복원이 됐는데 그 복원됐다가 그 복원 300년 지나서 가는 게 되게 1818년 무렵입니다. 1818년 무렵에 복원됐는데 1870년 돼가지고 다시 서원 회철이 일어납니다. 대원군이 서원 회철할 적에 싹 다 남명선생 서원 다 회철됩니다. 그때 회철돼 버렸어요. 그때 회철되고 1890년 무렵에 신산서원은 할 수 없고 산해정은 괜찮잖아. 나라에서 아직도 서원 복원은 허락을 안 해준 상태에서 산해정은 뭐 우리가 복원해도 괜찮지 뭐 이래가 서원으로 복원 안 하고 산해정으로 1890년에 복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130년 된 거지요. 그 산해정이 지금 현판 여기 산해정 현판 그 글씨 이게 그때 쓰여진 글씨입니다. 산해정 1890년에 복원되면서 쓰여진 글씨고 그렇게 해서 산해정이 지금까지 있다가 1900년대 초기 1998년 초기가 1998년입니다. 1998년에 신산서원이 들어섭니다. 신산서원이 들어서는데 그 산해정 뒤쪽에 사당을 짓고 산해정 이 앞에 동서재를 조그맣게 짓고 그래 집을 지으니까 서원 규모가 갖추어져요. 그래서 산해정 자리에 제일 앞에 처마 앞에 신산서원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 산해정 건물에 신산서원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해정은 그러니까 신산서원이 강당이에요. 그 강당에 딱 들어가 보면 산해정이라는 현판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해정은 지금 현재 산해정이 남명선생 살아계실 적에 산해정 터예요. 산해정 터고 그동안에 여러 번 지나서 신산서원이 여러 번 옮겨지고 해가 지금 신산서원 현판이 그거 붙어 있지만 거기가 산해정 원래 터고 신산서원이 근래에 와서 이제 그게 복원이 됐는데 이 신산서원 복원할 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제가 가서 다 봤는데 이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안 됩니까? 27년 이렇게 됐는데 벌써 뭐 옛날 이야기 비슷한데 그때 남명선생하고 그 여기에 옛날부터 모셔져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니까 남명선생 친구인 그 뭐고 밀양 사람 신송계 신송계가 모셔져 있는데 신송계가 남명선생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원래 어떻게 모셔져 있었나니까 남명선생이 윗자리에 있었고 송계가 아랫자리에 병향이 돼 있었어요. 그래 돼 있었는데 복원할 적에 역시 도회를 통해서 그거를 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해야 되는데 신송계 후손들이 그게 참여해가지고 송계 후손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송계 선생 나이 많다 이야기, 한 살 많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송계 선생이 남명 선생하고 병향되는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남명 선생하고 같이 선생이라는 칭호를 써도 될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후손들이 상당히 겸손하게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전부터 남명조 선생, 송계신 선생 이렇게 써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달리 딴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후손들이 있어도 아마 다른 말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래도 요즘 나이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앞서면 앞에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 송계생 후손들은 아이고 나이가 뭐냐 그 남명생하고 송계생이 같이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옛날처럼 남명선생이 이런 이제 우리가 서원에 들어가 보면 요 서원에 사당이 있으면 요 사당이 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럴 때 요 위패가 이렇게 두 군데 있다. 이러면 여기가 남명선생이고 이쪽에 송계선생. 그리고 요 자리가 높은 자리. 그리고 요 한 자리밖에 없고 요 양쪽에서 배향할 적에는 이 동쪽 자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요 자리가 있으면 요 자리에 비해서는 요 자리에 비해서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 있는 자리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쪽이 높은 자리라는 이야기죠. 근데 요 두 분만 모실 적에는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왼쪽이 높아요. 그리고 이좌위상이라고 말하는데 참 늘 이 말이 헷갈리죠. 이좌위상, 좌를 상으로 삼다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왼쪽 자리예요. 그 이좌위상만.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보면 이게 왼쪽 자리라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 오른쪽이잖아요. 여기는 왼쪽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좌위상이고 이게 어떻게 이좌위상이냐 했는데 설명을 여기서 보는 자리고 이 자리는 주벽의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좌의정 할 때 임금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좌의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송계와 남명의 그 자리가 옛날에 그래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신산서원으로 이제 복원하면서 이름들이 옛날에 현판에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75페이지 보면 그 명당제의 했는데 당과 제에 이름을 붙인 의미라는 말입니다. 명당제의 한 말은 당이나 제에 이름을 붙인 의미. 산해정은 그 뒤에 있는 신어산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지만은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면 그 신어산은 침산임해라는 뜻이다. 산을 베고 있고 바로 뒤에 신어산을 베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계처럼 베고 있고 그다음에 임해라. 바다에 임해 있다. 바다에 앞에 바다가 있다. 그래서 침산임해다. 그런 뜻으로 산해제이다. 그다음에 면후 선생 같은 분은 산해라는 뜻을 태산에 올라서 바다를 바라본다. 높은 태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했는데 크게 봐선 다를 것이 없지요. 침산임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실 하는 말은 계명실이라는 말은 계명이란 말은 선성현의 뜻을 계승한다는 뜻이고 계자는 명자는 그것을 이어서 도학을 밝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성현의 뜻을 성현의 뜻을 이어서 도학을 밝힘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산서원이라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어산의 신자를 세신자로 바꾼 것입니다. 세신자로 바꾸면 일신 우일신의 뜻이 있으니까 의미가 좋은 뜻이 되지요. 그 다음에 숭도사 하는 거 이거는 신산서원이 있을 때 옛날에는 서원에 사당 이름이 없었어요. 서원에 사당 이름이 없었는데
신문을 지숙문이라 하면서 사당 이름 뭐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당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유를 옛날 기록에 보면 엄숙하고 거룩하며 거룩하고 청정한 사당은 마치 완연히 선사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듯하니 어찌 후생 말하기 감히 가벼이 사당의 이름을 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당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당의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으면 오히려 선생을 더욱 공경한다는 뜻이 있다는 설명인데 덕천서원과 도산서원에는 각각 숭덕사와 상덕사라는 사당 이름이 걸려있고 도동서원이나 남계서원은 사당 이름이 없으니 어느 것이 진정 높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당 이름을 붙인다고 높이는 것인지 붙인다고 낮추는 것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서원사에서 초기에 지어진 도동서원하고 남계서원 여기에는 지금 가보면 서원 이름이 없지요. 사당 이름이 없죠. 지난번에 우리 서원에서 이 향교에서 남계서원 갔다 오고 난 뒤에 남계서원 왜 사당 이름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사당 이름 없는 것이 오래된 서원에 사당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문신을 기리기 위해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무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사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당은 무신을 기리는 곳이 그러니까 충렬사 뭐 이런 창렬사 이렇게 하는데 그 다 무신들을 위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당이라는 걸 반드시 내세워야 되지만 서원에는 사당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면 서원이라고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후대에 와서는 자꾸 방마다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당에 집이 따로 한 채 있는데 그 이름 안 붙이고 있기가 영 이 옛날 선비들로서는 찝찝한 거예요. 저 왜 이름이 없노? 그래가지고 다 집마다 다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 방마다 이름을 다 붙이고 그런 게 나중에 후대 오면 그래 된 건데 저는 사당에 이름 없는 것이 옛날 모습이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전에 사당 이름 없다가 이 신산성을 새로 1998년에 새로 만들면서 새로 이제 복원하면서 사당 이름을 숭도사로 꽂혔어요. 숭도사로 새로 붙였습니다. 숭도사의 뜻은 도학을 숭상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당 들어가는 문을 지숙문이라고 했는데 사당 들어가는 문은 이름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자가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뜻하고 숙자는 엄숙할 숙자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엄숙하게 드나들어야 된다. 이 문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강당은 중정당이라고 했는데 강당의 중정당이라고 했던 강당은 옛날 서원에 있었는데 지금 서원은 산해정 자리에 바로 강당이 되어버리니까 산해정을 떼버리고 중정당을 붙일 수가 없어서 중정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없고 산해정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당은 옛날 신산서원의 강당 이름입니다. 지금은 중정당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제하는 것은 강당 안에 동제서재에다가 동쪽 서쪽에다가 경제의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강당 밑에 집이 동제서재가 있는데 그 동제서재에는 환성제, 유의제 이래 붙여놨어요. 환성제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서재는 유의제라 했는데 유의 요게 아까 그 벼슬길에 나가서는 크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유의입니다. 나라에 벼슬길에 나가서는 뭔가 제대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유의인데 이게 서재 이름이 유의제입니다. 남명 선생의 정신은 환성도 하면서 또 벼슬길 나가면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의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서원 들어가는 입구에 진덕문이라고 있습니다. 진덕문은
덕으로 들어가는 모이라. 그래서 진덕문 하는 딱 그 현판을 보면 아 이거 신산서원 들어가는 입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신산서원에 대한 그러니까 산해전과 신산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했습니다. 남명 선생의 그 초기 이제 벼슬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초기에 이 김해에서 지냈을 적의 이야기를 제가 뭐 오늘 했습니다. 그 뭐 혹시 오늘 한 이야기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제가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